우리나라에서 난소암이 많이 생기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많이 안 한 경우에 위험인자가 많아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가능하면 첫 출산은 빠르게 해야 되고, 모유 수유를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유원종 교수님 모시고 난소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유원종입니다. 난소암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기사에서 좀 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난소암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여성 생식기 구조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성 생식기는 하복부에 위치하고 있고, 자궁은 자궁과 양측의 나팔관과 난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앞에는 방광과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측에 있는 것을 난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난소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을 해서 여성을 더욱더 여성스럽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고, 자궁은 생식기관을 담당을 하면서 아이를 출산을 하는 역할을 하며, 출산을 하지 않으면 생리를 하게 됩니다. 이 난소에 생기는 암을 난소암이라고 하는데, 한번 발생을 하면 온 배에 흩뿌리듯이 굉장히 많이 암을 파종시켜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작은 요런 덩어리들이 다 암인가요? 아이고. 난소암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조직학적 타입으로 상피성 난소암과 비상피성 난소암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흔히들 상피성 난소암이 전체 난소암의 90%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소암이라고 하면 상피성 난소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피성 난소암은 폐경 후 여성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비상피성 난소암은 20세 이전이거나 아니면 아주 나이가 많은 50대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상피성 난소암을 조금 더 분류를 했을 때 장액성이나 점액성, 자궁 내막양, 투명세포암으로 구성이 되는데, 장액성이 가장 많아서 상피성 난소암은 장액성 난소암을 주로 말하게 됩니다. 이게 난소암이 요즘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많이 발견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암에 발병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시는 걸까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난소암이 많이 생기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부인과의 3대 암은 난소암, 자궁 내막암, 자궁 경부암을 3대 암이라고 하는데, 자궁 경부암은 자궁 경부암 백신을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궁 경부암 예방 세포진 검사 같은 검사를 해서도 점점 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식생활이 좋아져서 점점 선진화가 돼서 자궁 내막암과 난소암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의 발생률을 볼 때는 10만 명당 몇 명이 발생하나를 조 발생률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여성은 유방, 갑상선이 월등히 많은 암 발병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암에서 자궁 최보와 난소암, 즉 자궁 내막암과 난소암도 10대 암에 두 암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2021년도 가장 최근 발표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그러나 2012년과 비교를 해보면 2012년도는 10만 명당 6.0명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2명으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봤을 때 2012년도에 외국, 선진국의 미국과 영국은 그때 12명에 육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암종도 선진국과 비슷하게 발병률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소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게 아마도 식생활과 상관관계가 있고, 또 난소암의 위험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여성 호르몬의 환경에 노출이 돼서 난소암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즉 배란이 스톱하지 않고 계속 됐을 때 난소암의 위험 인자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즉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그래서 출산을 많이 안 한 경우에 위험 인자가 많아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난소암 발병률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식생활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폐경 연령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난소암 발병률,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유방암, 자궁 체부암, 대장암 같은 것들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덩달아 난소암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고령, 비만, 당뇨 등이 암 발병률에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난소암이 점점 증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난소암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이 난소암이 안타깝게 예.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 이렇게 대부분 증상이 있어서 나타나면 예. 3기 말 4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발견됐을 당시 애매한 증상으로 소화기내과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 예. 통통, 복부 팽창, 막연한 위장 장애 때문에 소화기내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산부인과로 다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에서 난소암의 일반적인 증상에 대해서 안내해 준 책자인데요. 복통, 복부 팽만감, 복강내 종괴 등과 같이 굉장히 애매한 증상들이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즉 초기에는 증상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들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보는 것이 일찍 산부인과 질환을 찾는데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신 거 보면은 그냥 다른 질환으로도 충분히 생각될 수 있고 네. 병이 아니더라도 뭐 컨디션 안 좋고 하면 한 번쯤은 또 겪었을 만한 증상들이라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정기적인 검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암이 그렇듯이 초기 암은 예후가 좋고 3기나 4기로 가면 예후가 당연히 안 좋겠지만 난소암도 그 기수에 따라 아마 예후 차이도 있을 텐데 뭐 1기는 어디에 있는 걸 1기라고 하고 뭐 4기는 어디까지를 4기라고 하고 할까요, 교수님? 네, 난소암도 예. 다른 암종과 똑같이 예. 1기, 2기, 3기, 4기로 나뉘어지는데요. 1기는 난소에 국한된 경우고 예. 2기는 난소에서 벗어나 골반 안에 장기에 퍼진 경우, 3기는 골반에서 벗어나 복강 안으로 퍼진 경우, 4기는 복강에서 벗어나 그 외의 장기까지 원격 전이한 경우를 4기라고 돼 있는데 복강 안은 하나의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세포가 하나 딱 퍼지면 장의 운동을 따라서 복강 내로 쉽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퍼지게 되면 3기 말 4기가 되는 경우가 쉽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난소암 치료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암종과 똑같이 예. 난소암도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와 같이 많은 치료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소암은 파종성으로 여러 군데 배 안에 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종양을 제거하고 그 다음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종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항암, 방사선 치료로 그런 것들이 미흡하거나 할 수 없다고 하면 방사선 치료로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복강 내 전이된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가운데 있는 암종이 복강 내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다 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CT상 암종이 이렇게 다 퍼져 있는데 수술로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제거 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진단력 검사로 CT나 MRI, PET-CT나 필요하다면 위나 대장 내시경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유방검사 같은 것들을 수술 전에 시행을 해서 정확하게 암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퍼져 있나 정확히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복강 내 퍼지면 또 원격 전이가 되면 진짜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침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전신 검사가 필요한 거네요, 교수님. 실제로 그 많은 산부인과 암종이 수술하고 나서 아니면 치료제의 발전으로 생존율의 향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난소암도 생존율의 향상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소암은 아직도 생존율이 5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병기 자체가 다른 암종과 틀리게 발견됐을 때 3기 말 4기에서 발견이 되고 온 복강 내에 많이 퍼져 있는 복강 내 파종을 보였기 때문에 수술을 아무리 잘한다 손 치더라도 많은 수에서 다시 재발을 하기 때문에
생존율 향상을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럼에도 예. 수술을 조금이라도 더 잘하면 할수록 예. 점점 더 생존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서 예. 수술을 더욱더 열심히 꼼꼼히 하는 게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암종에서 정밀 의료가 최근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 이런 표적 치료제에는 암을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인데요. 난소암에서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이런 억제제가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파프 계열의 표적 치료제가 있는데 예. 이 둘 다 난소암에서 일부 환자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이런 효과를 보이는 환자들에게는 생존율의 향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말고 난소암도 치료를 잘하면 생존율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을 믿고 치료를 열심히 하면 좋은 그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더 좋은 항암제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완치를 위해서 뭔가 환자 스스로가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런 암 환자들은 당뇨나 이상지혈증이나 체중 조절, 골다공증 같은 것들, 만성질환을 관리를 잘 하면 암 발생에 대한 위험 요인이나 특히 비만 조절을 잘 했을 때 난소암 사망률을 현격히 낮춘다는 보고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만성질환 관리를 더 잘했을 때 암 치료도 훨씬 더 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난소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고 3기, 4기 이후에 좀 발견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 그때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또 진행이 된 상황이라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건강검진 통해서 뭐 조기검진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난소암은 뭐 초음파로 이렇게 저희가 조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실은 자궁 경부암은 세포진 검사라고 해서 자궁 경부에 세포를 검사해서 쉽게 알 수가 있고 자궁 내막암은 초음파로 자궁 내벽의 두께를 봐서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난소암은 초음파로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또한 CA125라는 피검사로도 그런 걸 주로 하는데 그런 걸로도 좀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대단히 검사를 했는데요. CA125와 초음파를 매해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두 그룹이 하나 안 하나 생존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전 세계에 난소암은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나 그렇지 않으나 난소암이 발병하고 나서 생존율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기 검진을 하느라 의료비 소비를 하지 말라라는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난소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난소암을 조기 발견을 해야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은 유전성 난소암이 의심되는 그룹인데요. 유전성으로 난소암이 발생될 수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브라카 유전자를 가진 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유전 질환이 있는 건데 DNA 복제 시에 발생하는 손상을 찾아서 고치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 브라카1, 2 이 유전자에 변이가 일어나서 난소암을 비롯해서 유방암 같은 암종이 발생하는 그런 증후군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브라카 증후군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계도에서 어머니, 딸, 자매 등에서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군들을 브라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초음파나 아니면 CA125 검사를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것들이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2번이나. 안젤리나 졸리가 브라카1 유전자에 변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56세 때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자매분이 61세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어머니의 어머니가 어떤 암인지는 몰라도 45세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께 조모분께서 53세 때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본인이 BRCA1 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유방 절제술을 양쪽을 받았고 양쪽 난소 나팔관 떼는 수술을 했습니다. 예방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방적으로 난소 나팔관을 떼는 수술을 졸리 수술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방적으로? 요새는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난소암이 95% 예방이 됩니다. BRCA1 변이가 있으면 평생 70세 될 때까지 유방암이 발생 빈도는 60%가 된다고 돼 있고요. BRCA2 변이가 있으면 45%, 근데 BRCA가 없는 환자는 12%의 유방암 발병률을 보인다고 돼 있습니다. 변이가 없으면 평생 1.4%의 난소암 발병률을 가지고 있고 BRCA1 변이가 있으면 40%의 난소암 발병률, BRCA2 변이가 있으면 20% 정도의 난소암 발병률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어서 굉장히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소암 가족력이 있거나 BRCA 변이가 있으면 가족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족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손 치더라도 초음파와 CA 인료를 아무리 한다 손 치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꼭 위험 감소 조리 수술이라는 난소 난관 절제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언제 하냐? 자녀를 다 출산하고 나서 가능하면 암이 40대 이후부터 발병하기 때문에 40대쯤에 40이 되기 전에 수술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한 예정이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경구피임약을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배란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난소암 위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피임을 통해서 배란을 좀 억제하면 난소암 발병률을 좀 낮출 수 있군요. 네. 근데 이 피임약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효과가 별로 없고 5년 이상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위험도가 반으로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구피임약 자체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경구피임약을 먹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사람만 먹는 것이 맞습니다. 뭐 출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있을까요, 교수님? 가능하면 첫 출산은 빠르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란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모유 수유할 때는 이제 생리가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요즘 난소암이 또 늘고 있다고 해서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여성분들, 여자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유용한 시간이 좀 되었을 것 같고요. 교수님 혹시 뭐 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또 뭐 하실 말씀이라던가 혹은 뭐 조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실은 난소암이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이라고 해서 낙담하거나 실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료진을 믿고 치료를 잘 하면 예후가 되게 좋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면역 치료제가 많이 발달을 해서 예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를 바라보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너무 낙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기에 발견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산부인과에 오는 게 꺼려지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진을 꾸준히 한다면 어느 정도 발견이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산부인과 유현정 교수님 모시고 난소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헬프님들도 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교수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또 난소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뭐 너무 벌써부터 낙담하거나 하시지 말고 뭐 병원에 가서 주치의 교수님들이랑 좀 상의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또 전념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수님 또 이렇게 힘든 걸음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